자, 5월 7일 파이썬 시작할게요. 어제 우리가 그 판다스를 통한 데이터 유형까지 봤었죠. 이제 넘파이를 거쳐서 판다스라는 걸 사용하면은 이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나온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리즈 객체까지는 쓰이지 않고 넘파이도 지금 여기서 쓰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거의 모든 샘플 데이터들은 이제 온라인에 계속 띄워 놓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성적표 데이터만 갖고 당분간은 진행할 텐데 조금 지나가면은 좀 그럴싸한 예제 데이터도 좀 나올 거니까요. 일단은 패키지 필요한 것들 불러오고요. 시리즈하고 넘파이는 지금 여기서 사용이 안 되네요. 자, 어제 사용했었던 성적표 데이터 다시 한번 또 가져올게요. 리드 엑셀 함수로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지정이 안 됐으니까 이름이라는 필드를 인덱스로 걸러 주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뭐 몇만 건, 최소 몇만 건은 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했을 때 어차피 주피터가 한꺼번에 다 출력 안 해줘요. 많이 출력해봐야 뭐 한 20개 남짓 출력을 해줘요. 중간에 이렇게 쭉 지가 띄워먹고요. 출력할 수 있는 만큼만 출력을 해요. 다 보기도 쉽지도 않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살펴보시는 게 먼저예요. 일단은 그 컬럼별로 데이터 타입을 조회하셔야 돼요. 컬럼별로 이제 값들을 몇 개 좀 확인도 하고요. 일단은 데이터를 확인할 때 어제 제가 강조했던 게 데이터 프레임은 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정 필드 하나를 이제 지정을 해서 특정 필드의 타입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입에 있는 값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열을 확인했을 때 데이터 타입이 시리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 데이터 프레임의 그 구조는 시리즈들이 여러 개 모인 거예요. 만약에 R을 하셨다면은 파이썬의 시리즈가 R에서는 벡터라는 자료형에 대응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행 단위 데이터 접근입니다. 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요. 행을 먼저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줘요. 얘는 이제 행 우선 접근입니다. 값에 접근할 때는 일단은 열이 먼저예요. 국어, 열에서 철수에 대한 데이터. 이제 98이라고 가져오죠. 반대로 일반적으로 쓰는 행렬순도 있어요. 록을 먼저 지정하신 다음에 철수의 국어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또 가져오는데 사실 권해드리긴 이걸 더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임시 코드입니다. 값을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못 바꿔요. 이렇게 하면. 근데 행을 우선으로 접근할 때는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값을 바꿔야 될 일이 있다면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df 다시 확인해 보면은 네, 철수의 국어 점수가 130으로 바뀌어 있죠.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거는 행과 열의 개수를 튜플로 반환을 해줍니다. 전체 5행 6열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먼저 헤드 함수하고 그 다음에 테일 함수예요. 상위 몇 건만 가져오는 겁니다. 뭐 이때 정렬 같은 거는 안 하고요. 그냥 고지고대로 위에서 몇 개만 가져옵니다. 파라미터가 없으면은 5건을 가져와요. 상위 5건. 특정 열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상위 몇 건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줄, 테일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기능들도 전부 아래 똑같이 다 있습니다. R하고 파이썬하고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의 전반적인 요약 정보를 확인합니다. 논문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제 맨 앞에 서론 부분에 주로 나오는 거죠. 근데 R 쓰시던 분들은 조금 요약, 알고 계시는 정보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R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더 붙어 나오는데 파이썬은 이 정도만 나옵니다. 일단 카운트는요, 데이터의 수입니다. 데이터 수요. 근데 빈값은 제외입니다. 보면은 학년 국어는 5개씩 들어있는데 영어, 수학, 과학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약 정보 같은 경우는 숫자형 데이터만 가능합니다. 데이터에 문자열 같은 게 들어있으면 걔네들을 빼고 가져와요. 좀 더 이제 그 연속형 자료하고 이제 범주형 자료로 나누는데 뭐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숫자 같은 경우는 평균이나 뭐 이런 걸 낼 수 있는데 성별 같은 경우는 평균 같은 거 못 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빼고 가져옵니다. 이게 R보다 좀 착한 게 R은 요약 정보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으면 에러 나거든요. 얘는 지가 알아서 빼고 가져와요. 사실 여기서는 학년 데이터도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긴 해요. 학년값 갖다 평균 같은 거 나눠봤자 의미가 없죠. 민은 평균이고요. STD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 다음에 민과 맥스, 이건 최소값, 최대값이죠.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데이터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사분위수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Q1, Q2, Q3라고 부르는데요. 1사분위수, 얘는 2사분위수 내지는 중앙값. 그리고 얘는 3사분위수라고 부릅니다. 의미는요, 얘는 하위 25%, 바꿔 말하면 상위 75%의 기준이 되는 값이고요. 중앙값은 50%입니다. 3, 4분위수는 하위 75%, 바꿔 말하면 상위 25%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 값들은요,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계산을 통해 얻어진 값이에요. 주로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영어 상위 25%에 들려면은 최소 75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거나 특히 중앙값 같은 경우는 평균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사용해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뉴스에 뭐 개발자들 연봉이 뭐 억 단위가 넘는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IT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연봉을 보면은 말단 직원부터 일반 직원부터 대표급여까지 다 평균 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원 연봉이 억대가 넘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 뭐 연봉 기껏 해봐야 5천에서 6천 사일 거예요. 신입으로 입사하면. 4천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4천에서 한 5천 정도 될 거고, 대표 같은 경우는 몇 억 되겠죠. 뭐 이 사람은 뭐 2억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대부분의 이제 급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뭐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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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이렇게 6천, 6천, 5천, 7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대표 혼자 연봉이 2억이래요. 그럼 이 사람 하나 때문에 평균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을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값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고 맨 가운데 위치에 있는 값을 꺼내는 게 중앙값입니다.
홀수면은 가운데 거 하나를 끊고요. 값이 짝수개면은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보실 때는 평균값하고 중앙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확인하셔서 이게 좀 많이 크다 싶으면은 평균은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요약표를 가지고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데이터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50에서 90점 사이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57에서 75점 사이에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뭐 이 학생들의 표준 편차는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다라는 것들을 뭐 한 두세 페이지 이상 서술을 합니다. 자, 요약 정보를 특정 열에 대해서만 확인하실 때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 명시하시고 디스크리브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디스크리브 함수 같은 경우는 R에서는 서머리라는 함수로 제공을 해요. 똑같아요, 기능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긴 항목을 그 논문의 표로 많이 집어넣는데 보통 논문 같은 경우는 여기 행렬이 바뀐 상태로 많이 들어가요, 책에. 이것도 여담인데요. 지금 DES라고 잡았죠? 얘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점 대문자 T 하시면은 전치를 구해요. 가로 세로가 바뀌네요. 이렇게요. 해놓고 to excel이라고 한 다음에 뭐뭐.xlsx 이렇게 하면은 엑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거 여셔서 이거 논문에다 넣으시면 돼요. 네, 일일이 다 안 쳐요. 뭔가 자, 코딩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왠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기분이라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자, 요약 정보를 이제 본격 좀 더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값들을 내가 그냥 다 표에다 넣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요 사분위수 같은 경우는 내가 값을 따로 얻어내서 뭔가 다른 계산을 또 해야 돼요. 나중에 뒤에서 이상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국어 점수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점수가 0점에서 100점 사이잖아요. 근데 여기 120점, 130점이라는 데이터는 이상한 값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산정하기 위해서 이상치라는 값을 판정을 해요. 그럴 때 쓰이는 게 이 사분위수에 대한 개별값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용했었던 데이터들을 이제 각각 함수를 써서 얻어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필드를 제외시키셔야 돼요. 자, 드롭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필드를 지웁니다. 그래서 학년, 이름, 성별이라는 필드를 Y축으로 지웁니다. 이것도요, 데이터 프레임 원본은 유지되고 복사본이 반환됩니다. 학년, 이름, 성별. 잠시만요. 데이터가 바뀌었나? 이름이라는 필드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형 데이터만 남겨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카운트라고 하면은 각각의 필드별로 데이터를 가져와요. 특정 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다가 필드 이름 작성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df2를 갖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최소값, 최대값 얘네들은 함수 이름으로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주석 안 달았어요.
얘를 만약에 원본 데이터 갖고 진행을 하면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평균 같은 것도 원본 갖다 진행을 하면은 이때는 에러가 나요. 왜냐면 성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걸러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평균값, 최대값, 합계, 얘는 평균, 최소, 최대, 합계,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메디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값이고요. 이제 퀀틸이라고 하는 함수가 4분위수를 취합니다. Q0.5는 50% 되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이 Q0.5는 메디안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Q25, 하위 25% 위치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4분위수죠. 그리고 하위 75%, 얘는 3,4분위수. 하위 75%니까 상위 25%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응용을 좀 해보면 보통 이제 이론상으로 딱 이렇게 세 가지 지점을 얘기하는데 파라미터만 바꿔주면 상위 10% 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상위 10%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점수가 이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보들을 쭉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논문들 읽어보면은 이제 요약정보표는 항상 들어가요. 서론 부분에서. 근데 이거를 도식화한 거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상자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매플롯 LI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파이플롯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아직 이 파이플롯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소개시켜 드린 건 아니에요. 얘도 설치가 필요하실 겁니다. PIP 명령으로요. 일단은 위에 코드 제가 실행 안 하고 밑에부터 실행해 볼게요. 자, 그냥 실행을 하면 한글 다 깨져요. 파이썬이고 R이고 한글에는 쥐약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그래프 보면은 죄다 영어로 때려요. 그분들은 상관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실무 그래프는 영어, 글쎄요, 그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파이플롯.rc 파람스라고 하는 게 그래프에 대한 환경 설정 값인데요. 폰트 패밀리, 글꼴을 지정해 주시고요.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고요. 피규어.피규 사이즈, 그래프 사이즈입니다. 인치 단위고요. 가로 세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글꼴 지정할 때 맑은 고딕, 나눔 고딕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영문 이름을 써야 돼요. 나눔 고딕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나눔 고딕인데 맑은 고딕은 맑은 띄고 고딕이에요. 글꼴 이름은 영문을 쓰셔야 돼요. 이게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글꼴이 한글 지원을 안 하는 글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글을 다 표현을 못 하고요. 사실 이거는 R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파이썬이 난 게 R은 한글 처리하려면 윈도우하고 맥이 코드가 달라요. 완전 다시 짜야 돼요, 진짜. 근데 파이썬은 그대로 똑같아요. 자, 나눔 고딕이라는 글꼴은 네이버에서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맑은 고딕으로 가세요. 요거 설정하고 파이플롯.피규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 작성 시작을 명시한이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래프 작성 종료, 쇼는 그래프 화면 출력, 여기는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드는 하나가 더 있죠. save fig는요, 그래프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이때 DPI라고 하는 게 그 뭐였더라? 약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D가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도트 퍼 인치. 그 모니터 한 점에 1인치당 들어가는 점의 개수를 뜻해요. 근데 뭐 크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에서 보는 윈도우 기준 72예요. 윈도우 기준으로는 72가 표준이에요. 윈도우에서. 근데 이거보다 값이 더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이미지가 커지고 선명하다는 얘기예요. 인쇄물 같은 경우에 최소 300이에요. 차이를 보시면 일단 얘네 그래프부터 볼게요. 딱 출력하면은 이런 상자 그림이 나옵니다. 딱 출력을 하신 다음에 인치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은 인치를 좀 줄이세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감으로 잡는 것보다는 한번 출력하신 다음에 값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요 정도 사이즈가 낫겠구나. 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얘는 뭐한 6 정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확인하시는 게 나아요. 자, 얘도 똑같이 하면은 이거는 지금 전체 필드에 대해서 다 나오니까 좀 조밀조밀하겠죠. 여기에 DPI를 주면은 3. 다른 이름을 다시 저장할게요. 자, DPI 기본값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저장이 안 되네. 잠시만요. 쇼를 먼저 해서 그렇구나. 3, 2. 자, 이게 DPI 값이 기본인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DPI 값을 300으로 주면은 그래프가 이래요. 사이즈가 커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선명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거에 넣으셔야 된다면은 DPI 값을 올리세요. 안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왜 그림 같은 거 잘못 넣으면 막 흐릿해지잖아요. DPI 값 올려서 쓰시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문서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선명도가 올라갑니다. 대신에 용량도 커집니다. 자, 여기 그 마지막 블록에서요, 저장하실 때 세이브를 먼저 하시고 쇼 하셔야 되네요. 요것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아까 보셨던 요약 정보를 표현하는 건데요. 대체로 그래프 생긴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위쪽에 뭐 하나, 두 개 있을 수 있고, 아래쪽에 있을 수 있고요. 자, 요게 표준이에요. 이걸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선이 하나 있고요. 요 박스 범위안이 일반적인 데이터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윗면이 3, 4분위수고요. 아랫면이 1, 4분위수.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선이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윗선이 최대값. 여기 제일 아랫선이 최소값입니다. 여기 이 라인을 윗수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이 구간이 상위 25%입니다. 아랫수염입니다. 여기는 하위 2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최대값을 벗어나서 동글뱅이로 표시된 애들이 있어요. 지금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을
이상치라고 합니다. 정상 범주를 벗어난 값이에요. 만약에 이상치가 발견되면은 데이터 원본 자체가 잘못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상치라고 하는 거를 판정하는 데는 분석가의 주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80점을 넘어간 얘가 과학 점수에서 이상치래요. 대부분의 학생, 이번에 과학 시험이 특별히 어려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만큼의 점수를 받았는데 한 명이 혼자 점수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채점이 잘못됐다고 할지 아니면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놔둘지, 그거는 분석가 주관입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를 국어 점수 하나를 130점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제가 의도한 거랑 좀 다르게 나왔는데, 아까 데이터 국어 점수 130으로 바꾼 거 원래 없던 코드니까 걔를 주석으로 막을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할게요.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학 점수 같은 경우는 이상치가 있어도 정상 범주 안에 있는 애니까 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다면 놔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어 시험은 조금 쉬웠나 봐요. 국어 점수 시험 범주는 요만큼인데 혼자 60점 언저리란 말이에요. 얘는 뭐 답안지를 밀렸었거나 졸았거나 했겠죠. 이거는 뭐 이상해도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얘는요, 시험 점수이기 때문에 100점을 넘어갈 일이 없는데 지 혼자 120점이에요. 얘는 확실히 이상한 데이터다라고 검출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상치가 계산돼서 나온다고 해도 분석가 주관에 따라서 정상 데이터로 여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처리하는 거를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데, 정제는 따로 단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이제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원데이터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밖에 없는데 만약에 전 과목을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놨다. 음악, 미술, 체육, 뭐 이런 예체능 과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네 과목에 대한 데이터만 이렇게 내가 그 요약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때 원하는 것만 뽑아놓고 가야겠죠.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1교시는 요거 하나만 먼저 할게요. 자료는 건바이 건으로 넘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실습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어때까지 진행해야 될까요? 한 20분 정도 확인하시고 10분 쉬시면 될 것 같거든요. 30분 후 15분이라고 치고 45분에 뵐게요. 자, 17, 18 단원은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 가공입니다. 대체로 이제 전처리에서는 이제 행이나 열을 이제 재배치해요. 뭐 특정 행이나 열들을 재배치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뭐 그런 거고요. 정렬을 하거나 필요한 것들만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이나 열을 추가 삭제합니다. 아까 삭제 함수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를 재배치하는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파일에서 정리를 할게요. 양이 좀 많아서 함수들이 대략 비중이 한 6대 4 정도 됩니다. 자, 데이터를 준비하죠. 예. 시리즈가 계속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시리즈 쓸 일이 없는데. 아, 시리즈 쓰는구나. 자, 리드 엑셀 시리즈 넘파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같은 샘플 데이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필드를 인덱스열로 지정해서 가져왔어요. 자, 이거 주소 웹브라우저에 입력하시면은 엑셀 파일 다운로드 되니까 한 번씩 받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함수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점 리인덱스라고 하는 필드는 인덱스가 그 인덱스라고 얘기하면서 파라미터로 컬럼스하고 인덱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컬럼스에다가 이제 이름을 지정하시면은 순서가 다시 바뀌어요. 이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학년이라는 필드는 빠져 있죠. 그럼 걔는 제외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다시 재배치하는 기능이에요.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인데 성별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이런 순으로 재배치를 한 거죠. 항상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결과가 반영된 복사본이 반환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하나 제가 임의로 추가할게요. 그럼 원본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어요. 원본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원본을 따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 true라는 옵션 한번 줘보세요. 근데 모든 함수가 인플레이스 true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스가 없는 파라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위에처럼 리턴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인플레이스 true 줬는데 먹었다. 에러 안 났다. 그럼 원본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어떤 함수가 인플레이스 지원하는지는 일부러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좁아서 없으면 리턴 받으시면 돼요. 이런 거 구별하시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인플레이스 true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구별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본을 받아냈고요. 열 순서 바꿀 수 있으면 행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리 인덱스에다가 인덱스 파라미터로 행의 순서를 쭉 지정하시면 돼요. 이것도 결과가 적용돼 복사본이 반환되는 거고요.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는 호영이면 마지막인데 여기는 수연이면 마지막이에요. 만약에 여기서도 필요 없는 거 뺐다. 그럼 걔는 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일종의 필터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네임은 컬럼 이름을 바꿉니다. 딕셔너리 구조로 before after로 주시면 돼요. 컬럼의 이름은 국어를 KUR로 영어를 ENG로 수학을 MS로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지금 인플레이스 안 줬으니까 복사본이 반환되는 거죠. 특히 이 함수 아마 되게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보통 분석하면은 필드 이름이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이상한 변수 이름인 경우가 더 많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은 나한테 적합한 이름으로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썼었던 데이터가 이거였는데요. 너무 크니까 안 열리네. 여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이제 실제로 보면 데이터 변수 이름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데이터들이. 이거는 지금 행수만 해도 거의 이게 9만 8천 개 행이고 일단 열수가 끝내주게 많아요. 예전에 이제 예제로 쓰던 데이터인데 이게 인구총 조사 데이터거든요. 2021년도 조사 데이터인데 그래서 보통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코드북이라고 해서
각각의 필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의미하는 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거기에 필드 이름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바꾸고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보면. 만약에 필드 이름이 되게 친절하게 나왔다. 그건 데이터 준 사람이 되게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만약에 직종에 관련된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70일이라고 들어있으면 아 이건 전문 서비스업이구나. 이런 식으로 값들도 이렇게 숫자 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범주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일단 매칭하는 작업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만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딱 한 번 쓰고 말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다 수작업으로 하잖아요. 데이터 처리하는 데만 몇 달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쓰는 것보다 자료 수집하는 게 더 걸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트 밸류스입니다. 데이터를 정렬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가 바뀌는 것 자체는 아니니까 원본에 즉시 반영하셔도 상관없어요. 국어 필드를 정렬하는 건데요. 기본값은 오름차순이에요. 국어 점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요.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된다고 하면 정렬 관련된 파라미터를 fails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지금 이 샘플 데이터는 그런 게 없는데 동점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똑같은 경우요. 그럴 때 정렬 기준의 필드 이름을 리스트로 할당하시면은 국어 점수가 동일할 경우 수학 점수 순으로 정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솔트 인덱스라는 함수는요, 인덱스 이름 순으로 정렬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렬 관련 옵션은 따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판다스 들어가면은 이 실습하신 거 자체를 출력 결과랑 같이 남기셔서 이거 자체를 그냥 참고서 삼으세요. 다 못 외워요. 이거 이렇게 옆에다 펴놓고 스크롤 돼서 왔다 갔다 하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크롤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양이 조금 많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거지, 이거 출력하면 분량 장난 아니거든요. 출력도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태블릿 PC 쓰시는 분들은 주피터 뷰어 앱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넣어서 보시면은 딱 좋습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 필터링입니다. 한 단위 필터링이 있고 열 단위 필터링이 있어요. 근데 한 단위 필터링은 이게 말이 필터링이 검색이에요. 자, df.query. 쿼리라고 하는 게 보통 질의한다는 뜻이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쿼리라 그러면 거의 다 조건 검색이에요. 자, 국어 점수가 80점 초과인 데이터만 추출. 그 다음에 국어 점수가 80 이상, and 수학이 80, 초과죠. 80 초과. 시리즈와 넘파이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얘가 표현식이 압도적으로 간단해요. 그냥 우리 if문에서 쓰던 조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요. 자, 국어가 70 미만, 수학도 70 미만, 혹은 5어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행만 뽑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 이퀄이라던가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문자열이 아니라 변수 값을 넣어야 된다. 국어 최소 80 이렇게 변수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변수 이름 앞에 골뱅이를 붙이세요. 그래도 골뱅이 이렇게 하시면은 변수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쯤 되면은 변수 값 슬슬 한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떤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코드 전체가 하나의 그 스토리북 같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어지다 보니까 변수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여기부터는 그냥 한글 변수 쓰는데 별로 꺼리낌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코드 자체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함수를 만든다거나 그럴 생각을 잘 못해요. 분석 과정은. 자, 변수 이름 쓸 때 골뱅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필터 함수입니다. 열 단위 필터링이고요. 골라내고 싶은 항목들을 리스트로 지정하시면 걔만 골라옵니다. 자, 이건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거를 골라내는 기능이었고요. 이번에는 행 추가 삭제입니다. 자, 잠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뿌려볼게요. 이게 원본인데요. 자, df.log 행 단위로 접근할 때는 log이라는 이 인덱스 이름을 지정했었어야 됐죠. 얘는 원본에 바로 반영됩니다. 복사본을 리턴하는 그런 기능 없습니다.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값에 누락되는 게 있거나 초과되는 게 있으면 에러 납니다. 자, 그러면 정월한 데이터가 추가됐고요. 순서대로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순서를 무시하고자 하시면은 딕셔너리로 넣으세요. 민정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기존의 행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철수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철민으로 넣어라. 그러면은 행 자체가 복사됩니다. 자, 행 삭제. 아까 나왔던 거죠? 자, 드롭. 드롭 함수를 쓸 때 아식스가 축이에요. 0 아니면 1인데 축을 지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X축 드롭 삭제예요. 그래서 철수라는 데이터를 지우라는 거예요. 얘도 삭제 결과가 리턴 복사본으로 리턴됩니다. 인플레이스 트루 주시면 즉시 반영되고요. 삭제 같은 경우는 진짜 인플레이스 트루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중간에 에러 나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니까 중간부터 이어하시려면 인플레이스 트루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여러 개 지울 때는 필드 이름을 여러 개로 나열하시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자체를 지금 여기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잖아요. 코드 하나 잠깐 추가할게요. df.index라고 하면은 인덱스 이름들을 이렇게 쭉 가져와요. 이것도 일종의 연속성 자료형이기 때문에 df 인덱스의 0번째라고 하면 결국 민철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지정하면 민철을 지워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일종의 연속성 자료형이라고 말씀드렸죠. 1:5 그러면 1, 2, 3, 4 4개를 한꺼번에 지우는 거죠. 인덱스에 접근해서 슬라이싱을 주면 범위 삭제도 돼요. 자, 그래서 인덱스에 0번째 지어라. 그리고 3번째부터 7번째 전까지 지어라. 되죠? 자, 인플레이스 트루 주면은 원본의 즉시 반영입니다. 원본을 리턴 따로 안 받아요. 자, 행 단위로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열 단위입니다. 자, 여기서 DF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게 원본이에요. 여기다가 한국사 2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데이터가 맞게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개수 맞아야 됩니다. 논이라는 거는 비어있는 값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값을 지정하시면 모든 행이 똑같은 값을 가져가요. 한 번에 다 똑같은 값이 들어가요. 시리즈를 통해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시리즈를 만들어서 추가하실 때는 인덱스 이름을 따로 주시면 각각 맞는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필요 없는 거는 뺄 수 있어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필요 없는 거를 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그냥 단일 필드를 추가한 거고요. 얘네들을 기준으로 내가 뭔가 그 집계한 결과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보통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파생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서요, 필터 함수로 시험 과목 점수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올게요. 한국사가 아니라 한국사 2, 위에서 한국사 2라고 넣어서 이렇구나. 한국사 2로 바꿀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2, 세계사, 사회. 자, 얘네들 필터를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평균을 내고 있거든요. 평균을 내는데 점 민이라고 하면은 아까 보셨죠? 아까 우리가 평균했을 때 열 단위로 가져와요. 평균을. 그냥 평균 내면요. 열 단위로 가져요. 국어 90. 근데 여기다가 아식스 1이라고 주시면 한 단위로 가져와요. 이게 축이거든요. 값이 0 아니면 1이에요. 0, 1. 자, 그럼 이제 한 단위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한 단위로 만들어진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에 평균이라는 필드로 추가합니다. 그러면 평균 필드가 추가되죠.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파생변수라고 해요. 조건부도 가능해요. 넘파이가 들어갑니다. 넘파이.where 평균값이 86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if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건 너무 극단적이죠? 뭐 아니면 도잖아요. 나는 좀 더 다채롭게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조건을 리스트로 나열하세요. 그리고 이 조건하고 짝지어질 값들을 또 리스트로 만드세요. numpy.select 조건과 값입니다. 이거를 학점에다 적용해라 라고 하시면은, 물론 이 조건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얘여야 돼요. 이걸 갖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 평균 점수를 갖고 조건을 판별해서 학점을 쭉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 조건부 파생 변수를 추가합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점수대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열 삭제. 아까 드롭 나왔었죠? 그냥 쓰면은 한 단위였잖아요. 열 단위로 삭제하실 때는 아식스 1. 자, 여기서도 인플레이스 트루 쓰시면 원본에서 바로 삭제하고요. 사회 과목을 지웠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 지우실 때는 드롭 함수에 리스트 쭉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컬럼스라고 확인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컬럼 이름들을 쭉 뽑아와요. 아까 인덱스처럼. 얘도 연속성 자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번째 거라고 하면 0, 1, 2, 3, 4. 그럼 수학을 지우겠죠. 이 경우에도 슬라이싱으로 접근하면은 범위 삭제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나한테 필요한 게 전체 필드가 10개인데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게 필요 없는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지우세요. 근데 전체 데이터 중에 필요한 게 더 적다. 그럼 필터로 그냥 뽑아내세요.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45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분량이 적지가 않아요. 자, 18번째 파일은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이고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분량이 좀 적습니다. 자, 데이터 로드를 위해서 리드 엑셀 가져왔고요. 웬만한 파일들은 다 제가 샘플 데이터를 엑셀로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좀 중간에 좀 되게 간단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가로 세로 2행 2열 정도 되는 그 정도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직접 코딩을 해서 넣느라고 데이터 프레임 가져왔고요. 머지라는 함수와 피벗 테이블이라는 함수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자, 아까랑 동일한 데이터 로드했고요. 아, 지금 요거는 미리 로드만 해온 거고요. 추가로 커스터머하고 머니라는 데이터 두 개를 각각 로드할게요.
자, 요 예제도 출처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온라인에 있는 걸 좀 각색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데이터를 보시면은 동일한 이름의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번호라는 게 지금 겹치는 것들이 좀 있죠. 이 고객번호를 기준으로 데이터 두 건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자, 데이터 필드 이름이 고객하고 매출이에요. 자, 머지입니다. 고객과 매출을 결합해라 라고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떠요. 자, 결합 기준을 보면은요, 필드 이름이 똑같은 거에 한해서 같은 데이터끼리 결합을 해요. 그러면은 1001번 둘리에 만원, 그 다음에 둘리에 2만원, 그 다음에 1005번 희동이에 15,000원, 1006번 마이콜에 5,000원, 1007번 영희에, 영희는 없네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겹치는 것만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거를 이너 조인이라고 해요. 여기에 how라는 옵션 값을 줘서 outer라고 하면은 양쪽을 다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어도 일단 가져와요. 그냥 양쪽을 다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 조인 같은 경우는 개념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집합.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합집합이요. 이거였나요? 기호가 요거랑 요거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객하고 매출을 보면은 얘가 왼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이 오른쪽이죠. 일단은 왼쪽 데이터를 다 갖다 놓고요. 레프트 같은 경우는 왼쪽 데이터를 다 갖다 놓고 오른쪽을 거기에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레프트는 이거고요. 라이트는 요겁니다. 저는 이걸 이제 지정된 데이터의 모든 출력을 보장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은 고객 이름은 다 있는 거고 금액은 거기에 매칭되는 거를 갖다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이트 같은 경우는 매출 데이터를 다 갖다 놓고 거기에 이름이 맞는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10만 원짜리는 누가 결제한 건지 안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머지 함수고요. 열 단위 병합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레프트하고 라이트한 데이터 두 개를 또 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가 겹치는데 헬로에 14,000, 헬로에 300이 있죠. 그러면은 결합 결과는 헬로에 14,000과 헬로에 300 이렇게 뜨는 거고요. 파이썬에 15,000이 있죠. 그럼 파이썬에 15,000에 500, 파이썬에 15,000에 100 이런 식으로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조합을 다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이제 주의하실 상황을 따로 만든 거고요. 이번엔 새로운 데이터 가져올게요. df left 2, 그 다음에 df left right입니다. 기본적으로 필드 이름이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해요. 고객명하고 데이터. 이거를 이제 결합 기준으로 삼는데 지금 딱 봐도 여기는 데이터, 양쪽의 데이터라는 필드가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네들은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특별히 기준이 되는 열을 지정하고 싶다면 on이라는 파라미터를 쓰세요. 양쪽에 고객명이라고 하는 필드를 기준으로만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데이터라는 필드가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결합할 때 알아서 데이터 X, 데이터 Y라고 필드 이름을 바꿔서 가져가요. 자, 이번엔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들게요.
자, 이번엔 양쪽에 기준으로 삼을 필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데이터는 똑같은데 데이터는 겹치는 게 있는데 필드 이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지 쓰면 결합이 안 됩니다. 이때는 레프트온 왼쪽에서는 이름을 갖다 쓰고 라이트온 오른쪽에서는 성명을 갖다 써라. 이렇게 양쪽의 기준을 하나씩 직접 잡아주셔야 돼요. 처리하면은 양쪽에 필드가 있는데 각각의 필드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값이 같은 거 기준으로 결합은 하는데 필드는 그대로 다 살아요. 자, 여기서 지금 영어 필드를 삭제하고 있어요. 성명을 지워야 되는데 영어를 지웠네요. 성명을 삭제해라 라고 하면은 삭제 겹치는 거 하나는 지우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프린트 함수로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별로죠. 자,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이름이 일반 필드고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인덱스입니다. 구성이 달라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결합을 위해서는 df 레프트와 df 라이트를 결합하는데 얘가 왼쪽 거고 얘가 오른쪽 거죠. 왼쪽에서는 레프트온 이름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삼고 라이트 인덱스 트루 오른쪽에서는 인덱스를 트루. 그러면 일반 필드와 인덱스가 같은 것끼리 매칭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다 인덱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레프트 인덱스 트루, 라이트 인덱스 트루.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데이터가 겹치는 게 민처리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합 결과는 한 줄만 나올 거예요. how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너 조인이니까요. 여기에 how outer라고 주면은 이제 합집합으로 결합이 되겠죠. 자, 요것도 이제 예제 데이터입니다. 지역과 연도, 인구수 뭐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를 가정한 거예요. 실 데이터는 아니고요. 자, 피벗 테이블 일단은 얘를 집단별로 나눌게요. 그룹 바이라는 함수인데요. 그룹 바이는 지정된 필드가 똑같은 데이터끼리 묶어요. 수도권끼리 묶고 그 다음에 경상권끼리 묶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집계 함수를 씁니다. 맥스, 민, 썸, 뭐 카운트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단으로 묶고 나서 집계할 필드를 미리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맥스 값 찾아라고 하면은 글자니까 찾긴 하겠네요. 이상한 값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필터될 데이터 먼저 데이터를 필터해서 필요한 걸 뽑아내시고 그 중에서 지역이 같은 애들끼리 묶은 다음에 인구를 최대값. 자, 이번엔 지역, 도시, 인구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같은 애들을 먼저 묶고요. 그 안에서 도시별로 다시 묶습니다. 인구를 최대값으로 냅니다. 자, 그 다음은 피벗 테이블입니다. 데이터 원본 한번 다시 가져왔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재배치예요.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요. X축으로 잡을 필드를 하나 뽑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를 X축으로 놨다. 얘를 인덱스로 놨다. 그러면 데이터를 뽑아서 서울, 부산, 인천 인덱스를 놓고요. 그 다음에 연도를 컬럼으로 놨다. 2005, 2010, 2015.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인덱스와 필드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구를 재배치해라. 서울의 2015에 이거, 서울의 2015에 9904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필드 하나를 인덱스로 놓고 다른 필드를 컬럼으로 놨을 때 어떤 데이터를 재배치해라. 이게 피벗 테이블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피벗을 만들면
데이터 프레임 피벗 테이블 함수에 데이터 소스 원본 주시고요. 인덱스로는 도시를 써라. 컬럼으로는 연도를 써라. 그리고 인구 데이터를 재배치해라.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집계가 돼요. 왜냐면은 도시와 연도별로 중복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산 데이터에 2005년도 값이 두 개가 있었다. 그럼 여기에 뭘 배치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예, AGD 펑크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사용할 함수 이름을 주세요. 그러면 중복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넣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엑셀은 여기 요 정도까지 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피벗 테이블 낼 수 없다고 하면서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집계 결과를 더 많이 내고 싶다. 인덱스로 도시를 넣고 컬럼으로 연도를 넣고 밸류에 인구를 넣는데 겹치는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과 합계를 같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함수 이름을 리스트로 나열하세요. 그러면 도시에 따른 연도별 평균값과 합계값 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샘플 데이터에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합계를 내건 평균 내건 똑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다중 인덱스, 지역과 연도, 그리고 컬럼으로는 도시를 잡고요. 인구를 재배치, 평균과 합계입니다. 그러면 지역 경상권에 대해서 경상권 연도, 그리고 부산, 서울, 인천, 수도권의 연도, 이렇게 해서 인덱스와 컬럼을 되게 복잡하게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보통 논문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페이지 넣기 좋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는 과정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원하시는 데이터를 이렇게 쭉 뽑으시면 만약에 데이터가 나중에 계속해서 갱신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걸 스크립트 파일 하나 준비를 하셔야죠. 근데 대부분의 분석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나중에 그 분석을 또 돌리는 경우는 극히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처리가 되면은 전처리 결과물을 엑셀로 하나 저장을 하세요. 이 뒤에 분석 내용을 바로 이어가시면은 그 중간에 삑사리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필요한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하셔놓고 다른 파일에서 생성된 그 전처리 결과를 갖고 분석을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그게 뭐 하나의 팁이라면 팁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이 아마 전체 파이썬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거에 다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한 7, 80% 이상 정도는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프로그래밍 같진 않거든요. 사실 느낌이. 맥락이 조금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나오실 텐데 웹 개발자 입장에서도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사이트를 만드는 일도 있지만 사실 신입들한테 그거 잘 안 시켜요. 신입들은 보통 이제 CMS라고 하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쓰는 시스템을 오히려 더 많이 시켜요. 왜냐면 그건 못 만들어도 되거든요. 몇 명밖에 안 쓰는 거죠. 회사 내부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소위 이제 관리자 사이트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각종 통계 지표를 웹상에서 표현하는 사이트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흔히 대시보드라고 많이 부르죠. 일반적인 그 소프트웨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시보드나 아니면은 뭐 CMS라고 하면은 용어 자체를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대시보드 이런 겁니다.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관리자 사이트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통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업에서 언급을 안 한 게 있어요. SQL로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을 해서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막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SQL을 통해서 DB에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웹 개발 중에 장고라는 애는 있는데 걔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고 플라스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난이도가 진짜 완전 사기템이에요. 저 이거 공부하는데 4시간 걸렸거든요.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웹화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좀 학업 중이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졸업작품으로 구현해 가시면 바로 졸업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참고하시라고 그 머신러닝 그 학습 자료 하나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캐글에 있는 보스턴 집값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보통 머신러닝을 들어가면은 데이터를 한 10만 건 정도, 10만 건 이상 준비를 합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예측 정확도가 높아져요. 이거를 분석할 때 보통 6대4 내지는 7대3으로 데이터를 쪼개요. 그래서 6하고 4로 쪼갰다라고 치면은 예측은 학습용 데이터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검증용이라고 칩니다. 머신러닝 종류가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지도학습, 그 다음에 분류하고 비지도. 아, 비지도, 그리고 강화.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아카데믹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지도학습이에요. 비지도하고 강화는 이거는 요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대학원 가셔야 돼요. 근데 지도학습 정도는 뭐 대학원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은 이런 걸 만들어요. fx는 x 플러스 1 이런 걸 만들어요.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3이라고 입력했으면 결과는 4다라는 걸 뽑아내주는 걸 만들어요. 이게 프로그래밍이에요. 얘는요, 자, x가 1이었더니 y가 2래요. x가 2였더니 y가 3이래요. 3이었더니 4래요. 이런 거를 10만 건을 주는 거예요. 인풋 값하고 아웃풋만 줍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요 중간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그 예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뭔가 방정식을 만들어요. 뭔가 지가 나름대로 수식을 만들어요. 그럼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100을 넣었더니 정답이 101이더라. 101을 넣었더니 정답이 102더라. 이거를 여기 수식에다 대입을 해봐요. 이 값들을. 결과가 맞게 나오는지 확인해서 검증용이라고 치는 거예요. 보통 머신러닝 공부하면 여기까지 하거든요. 뭐 지금 하는 거 우리가 하는 판다스도 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플라스크라는 걸 만들면은 이 방정식을 웹 시스템화 시킬 수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학습 모델이라고 해요. x 값에 따른 y 값을 계속해서 유추해갖고 거기에 관계를 가장 근접하게 뽑아낼 수 있는 방정식을 컴퓨터 스스로 만들어낸 얘를 학습 모델이라고 해요. 이거를 웹에다 올려요. 학습 모델을. 이걸 플라스크라는 게 씁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웹사이트를 또 만들어요. 이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기술을 그냥 씁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을 해요. 사용자가 입력을 해요. 이거를 얘한테 보내요. 그럼 얘가 결과값을 주겠죠. 이렇게 하면은 머신러닝 시스템화가 돼요. 이 지도학습의 그
종류가 이렇게 방정식 자체를 뽑아내는 걸 보통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입력값에 따라서 카테고리 종류를 구별하는 거를 다항 분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 제목을 입력했을 때 그 뉴스 기사의 카테고리 자동 분류 이런 거거든요. 이거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루틴을 쓰고 있는 게 당근이에요. 당근마켓에 혹시 물건 팔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근마켓에 물건 올릴 때 내가 물건 이름을 딱 입력하면은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딱 세팅돼요. 그게 지금 이 시스템이에요. 이거 구현하시면 100% 바로 졸업이에요. 장담할게요. 아마 컴퓨터과 교수님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만들어 오거든요. 컴퓨터과 졸업작품의 특징은요. 컴퓨터과는 논문 안 쓰잖아요. 거의 다 졸업작품 하지. 특징이 가르쳐 준 거 없는 걸 만들어 오라고 해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염두하고 공부하시면은 되게 좋은 기능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장담하건대 한 군데도 없어요. 독학하셔야 돼요.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대학 수업에 되게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게 분명히 그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대학교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그분들은 직업이 공부하는 게 직업이지 강의하는 게 본업은 아니에요. 교수님들은 연구하는 게 본업이지 그래서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재미가 되게 없어요. 저는 많이 몰라도 그거 말빨로 때우는 사람이고요. 강사란 직업은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 간에 서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누군가 정리해주면 사실 대학 수업이 되게 좋은데 그 연계점은 잘 안 짚어주더라고요. 근데 학원 수업은 그 연계점을 짚어줘요. 그게 제가 느끼는 학원과 대학의 차이예요. 자, 요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분에 시작하시죠. 자, 마지막 단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크게 보면 이것도 전처리의 일환입니다. 이상한 값들을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이제 빈 값과 이상한 값 이거를 아예 날려버리거나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처리입니다. 새로운 패키지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이따 4번에서 나올 거니까 자세한 소개는 4번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리드 엑셀이 2번 들어갔네. 리드 엑셀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도 여기선 필요는 없네요. 리드 엑셀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 안에 심플 임퓨터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고요. 상자 그림 이따 한번 그릴 거라서 파이플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넌파이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성적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게 이제 요 예제가 마지막일 거예요. 사이클론 설치에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패키지보다 덩치가 좀 크네요. 일단 성적표 데이터 가져왔고요. 결측치라고 하는 건요. 빈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NAN이라고 나와 있는 얘네들이 빈값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은 이제 결과에 왜곡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거나 아니면은 평균이나 최대 최소값 같은 걸로 대체를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10만 건 중에 한 500건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되는 비중이잖아요. 이때는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500건 중에 50건이라고 하면 이건 거의 10%잖아요. 이때는 무작정 날려버리면은 결과에 영향을 좀 줘요. 그래서 되게 미미할 때는 그냥 날려버리셔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값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결측치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죠.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is null이라는 함수 혹은 is na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은 값이 비어있는 곳은 true로 뜨고요. 값이 들어있는 곳은 false로 뜹니다. 이렇게 되면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썸을 하시면은 true를 1로 보고 false를 0으로 봐요. 그러면 각각의 열별로 빈값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죠. 보통은 is null 뒤에 썸까지 이렇게 붙여서 그냥 한 번에 씁니다. 그냥 과정을 보여드리느라고 코드를 쪼개놨을 뿐이에요. 자, 결측치 소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드롭 NA 모든 행 단위로 삭제합니다. 얘도 원본은 변화 없고요. 삭제 결과 리턴됩니다. 인플레이스 트루 먹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은 빈값이 다 지워지니까 무작정 지우면 남는 게 얼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식스 1 주면은 열 단위로 지웁니다. 원본은 그대로 유지돼요. 열 단위로 지워. 국어밖에 안 남잖아요. 자, how에다가 5를 주면은 한 줄이 통째로 결측치인 것만 지웁니다. 별로 걸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한 줄이 통째로 결측치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how 올해 아식스 1까지 주면은 열 하나가 통째로 비어있을 경우에 삭제가 돼요. 이것도 거의 가능성 없다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그냥 지워버리는 거를 결측치 소거법이라고 해요. 그럼 결측치를 평균이나 뭐 그런 걸로 대체할 때는 이것도 극단적입니다. 필 NA 그냥 빈값은 다 50으로 떼어라.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면 기본 점수 50점만 부여하겠다. 그런 기준이 섰을 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반 결측치입니다. scikit-learn이라고 해서요.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 패키지예요. 기계학습을 주로 하는데 이제 슬슬 우리가 그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인공지능이 있고요. 머신러닝이 있고요. 딥러닝이 있고요. 딥러닝 안에 지도, 기계, 강화, 학습. 이렇게 있거든요. 관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뭐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애 있죠. 걔는 머신러닝 아니에요. 이쪽 분야를 그냥 약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요. 약한 인공지능이요. 사람처럼 사고하는 거는 강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없어요. 약 인공지능들은 이제 일종의 통계 연장선이에요. 원리를 알면 별로 무섭지 않아요, 이거. 그냥 사람이 일일이 통계내던 거 귀찮으니까 자동화 시켜놨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뭐 되게 무섭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머신러닝의 분야 중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러요. 인공신경망이 뭐냐면은, 여기부터는 사실 이건 되게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얘기인데,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공학수학 배울 때 이진트리라는 걸 배워요. 그 이진트리 원리를 넣은 거에 딥러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외로 전작가 분들이 되게 잘해요. 왜냐면 전작과의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회로 기판인데 여기에다 1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전기를 흘렸을 때 전기가 양쪽에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네요. 거꾸로 그렸네요. 이렇게 양쪽에 전기를 다 흘렀을 때 여기가 전기가 흐른다. 혹은
한쪽에 전류를 넣었을 때 여기가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전류가 흐르는 거 1로 표현하고 여기를 전류가 안 흐르는 거 0으로 표현할 때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이거는 오어 회로고요. 안 흐른다. 그러면 엔드 회로고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if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회로를 보통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해서 분명 이거 배우기는 해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공학과들은. 그럼 이거를 첫 번째 배우는 랭귀지, 대부분 C 언어나 파이썬이 되겠죠? 그걸로 가서 이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이어줘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우는 이게 프로그래밍 코드에선 if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걸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 그럼 굉장히 무수한 경우의 수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딥러닝이에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도학습, 기계학습,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지도학습은 문제하고 답을 알려줬을 때 인풋과 아웃풋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함수를 유추하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사이클러는 지도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기계학습하고요. 기계학습은 분류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통계입니다. 통계. 자,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클래스 중에요. 심플 임퓨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한테 결측치로 식별할 값을 줍니다. numpy.nan이 데이터 프레임에 나오는 그 nan 값이에요. 그리고 이 nan 값을 이 사이클런이요. 데이터들을 계속 넣어갖고 그 계산식을 알려주면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가 학습을 해서 빈값에 여기서 지정한 값을 채워요. 민이라고 지정한 평균, 메디아는 중앙값, 그 다음에 머스트 프리컨트는 최빈값. 요 세 가지 옵션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규칙을 만드는 거지 결과를 바로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IMR이라는 걸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규칙만 나와요. 클래스 객체다 이거예요. 이 규칙에다가 데이터를 줘야 돼요. 평균이니까 학년 같은 건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결측치가 있는 필드 확인했잖아요. 그 필드만 필터로 뽑아서 이 df 필터라는 애를 IMR한테 줍니다. IMR.전 P트랜스폼 값만 뽑아서 주시면 돼요. 그러면 NAN에 대해서 평균값으로 대체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자, 이 IF IMR을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넣어줘요. 제가 위에서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지웠나요? 지웠네요. 자, 값들만 나오니까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해 줍니다. 근데 그냥 요 값만 주면은 df-imr이라고 값만 주면은 인덱스 이름하고 컬럼 이름이 유실되거든요. 만드실 때 인덱스를 아까 얘요. 이 녀석의 인덱스로 뽑아오고 컬럼을 이 녀석의 컬럼으로 뽑아서 맞춰주세요. 그러면 정제가 완료된 애가 나오죠. 영어, 수학, 과학이니까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영어, 수학, 과학에다가 새로 만든 영어, 수학, 과학을 덮어 써라 라고 하면은 결측치 정제가 완료가 됩니다. 비어있던 값들이 채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 처리입니다. 이상치는 이름 그대로 이상한 값이에요. 근데 이 이상치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사람이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공식을 쓰는 거예요. 네,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일단은 1, 4분위수와 3, 4분위수를 뽑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수 쓰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Q3에서 Q1을 빼면은 IQR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3, 4분위 수에다가 1.5 곱하기 IQR 혹은 1, 4분위 수에서 1.5 곱하기 IQR을 뺀 거. 이거보다 높거나 이거보다 낮은 값을 수학적으로 이상치라고 봅니다. 이상치 정제하시는 방법은요. 일단 결측치를 먼저 정제하셔야 돼요. 결측치가 있으면 이상치가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상치를 검출하셔서 결측치로 바꾸세요. 이상한 값을 찾아서 걔를 값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면은 아까 했었던 결측치 정제 과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약간 코딩 틱해요. 자, 일단 이상치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건 날렸습니다. 학년하고 성별은 대상이 아니니까 날렸고요.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자 그림이에요. 이번엔 제가 운영체제별로 글꼴이를 다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거 맥에서 테스트한 거라서 애플 고딕을 썼는데 지금은 맑은 고딕으로 바꿀게요. 자, 그럼 이게 이상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다 이상치가 있는 필드다라고 산정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분석과의 주관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는 그래도 100점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정상 범위라고 판단을 하고 시험 유난히 잘 볼 수 있죠, 뭐. 100점을 넘어가는 이 국어 점수만 이상치라고 규정을 할게요. 안 그러면 예제가 늘어나요. 자, 그럼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선 제가 딱 데이터를 120이라고 넣기 때문에 얘가 120에 걸린 거지. 적당히 요쯤에 동그라미 나오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값을 뽑아야 돼요. 자, 아까 이상치 공식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어에 대한 Q3, 3, 4분위수, 국어에 대한 Q1, 1, 4분위수를 뽑아요. 그래서 Q3에서 Q1을 빼면 IQR 값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걸 가지고 계산 공식 정합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을 뽑아내요. 국어 점수가 국어 이상치 맥스보다 크거나 국어 점수가 국어 이상치 미니멈보다 작은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럼 요 두 건이 이상치로 뜬 거예요. 원본 보면은 국어에 하나, 둘, 하나 두 개씩 있죠. 두 개 맞네요. 그럼 이제 얘를 갖고 인덱스를 뽑아요. 여기부터 좀 반복문 같은 거 좀 들어가요. 이상치를 뽑아요. 인덱스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그럼 i는 수형과 호형이겠죠. 자, 아까 데이터 프레임 오늘 첫 교시에 데이터 프레임 값에 접근할 때 록으로 접근하면 인덱스 이름을 먼저 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값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반복문 돌면서 얘네들을 다 결측치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수연이와 호영이의 국어 점수가 결측치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측치 정제 규칙을 다시 적용하세요. 요 DF2라고 나온 걸 가지고 평균값으로 바꾸는 결측치 정제 규칙을 다시 적용한 다음에 다시 원본에다 적용하면은 데이터 정제가 끝납니다.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요약통계 정보를 볼 때는요, 이렇게 정제까지 끝난 걸 가지고 요약통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결측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4분위수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요약통계 내용을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서론 쓰는 게 끝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일주일 준비했는데 하루 만에 날아가니까 좀 허무하긴 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거 먼저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파이 그래프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들이요. 너무 복잡한 그래프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래프들이요. 걔네들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설 검정하고 아마 상관 분석에 대해서 다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남은 시간 요거 내용 정리하시고요. 1시 20분 전후로 해서 그 강의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습 나중에 따로 하실 분들은 먼저 정리하셔도 됩니다. 네, 녹화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